하나의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공부했던 걸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의 자극제가 돼서 또 거기에 새로운 벽돌을 쌓는 거죠. 그 선배들이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발제문 속에서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작업을 다 못 해드려요.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제문을 보면서도 본인 그게 다 완벽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미진한 게 있어야 호기심을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내가 이해가 안 되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 것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경우는 그 논문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가지만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논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대하게 돼요. 오늘 읽는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어서 제가 여러 과정에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몇 번 같이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임상 경험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론 공부가 깊어지면서 비교 정신분석의 경지에 가야 어느 하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한 걸 왜 또 공부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프로이드의 어떤 글들은 같은 정신분석 연구소의 과정 속에 여러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근데 어느 주제에서 어느 토픽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논문에 있는 걸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각자 이론 속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은 수박 커다키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스타팅이라는 비교 정신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그냥 어느 한 이론을 그 이론 자체에만 매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외워지긴 하는데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같은 주제를 보고 각각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진 학파나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깊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많은 객관적인 견해를 가졌을 때 어느 한 객관적인 견해만을 쭉 따라갔을 때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견해가 없는데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어느 편 들어야 돼. 어느 세 사람의 얘기를 오늘 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중에 어느 한 편에 들 수밖에 가거나 아니면 이 세 사람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각자의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 정신분석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항상 내가 전에 공부했던 것하고는 이분 얘기가 왜 다를까 하는 호기심 가지고 읽으면 그 주제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시작한 건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세상의 움직임에 나오려고 그냥 무엇이 움직이는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요즘은 신문도 그렇게 볼 수 특별히 많은 시간을 내서 신문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어떤 컨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조금 있었는데 그 필요성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 사회가 변하면서 옛날엔 참 명함을 들고 다 다녔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이런 수단들이 있었는데 요즘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와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포지션에 있게 되면 자기를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 프라이버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중에는 퍼블릭 인포메이션도 있고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내가 프라이버시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다고 내가 세상과의 연결 포인트를 끊는다는 건 별개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할 때 이거 아주 멋지게 꾸미겠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존재를 그냥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애드레스를 하나 가진다. 누군가 나한테 접촉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볼 거냐. 그 요즘 온라인 세상에 온라인에 그 사람 이름을 쳐보거나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고 또 그 전에 많은 임상 경험도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또 어떤 공부를 하셨고 이제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요즘 분들은 베리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 얘기만 듣고 누군지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 소개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통 요즘은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링크드인이나 프로페셔널들은 링크드인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매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다 노출할 것은 없지만 어떤 면은 여러분 SNS를 하더라도 내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할 계정 하나, 내 퍼블릭 라이프 중심의 계정을 하나 가질 수도 있겠죠. 멀티플 계정을 가진다고 누가 왜 숨기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분석가나 심리치료사로 활동한다고 내가 심리치료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지 않는. 나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교류하는 분들은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하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고 그거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인가. 저도 사적인 생활을 노출하지 않는 계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외부적으로 알릴 내용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올려요. 내 퍼스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려도 괜찮은 정도의 부분만 올리는 거지. 나의 가족관계나 내 프라이빗 친구하고의 교신이나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신분석가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페셔널 라이프와 관련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올려요. 내가 노출되는 것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나를 알려서 내가 곤혹스러운 게 뭘까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많지 않은 가족 중에 나하고 친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친구 관계 안 하겠다고 끊겠다고 그러라.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나하고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내 가족 스스로가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나하고 친구 관계를 차단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 앞으로 기능하는데 세상하고의 소통 매체를 너무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열려 있어야 세상의 정보하고 내가 교류가 되는데 내가 우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세상의 창구가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적으로 액세스하고 싶을 때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를 내가 차단해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우려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범람할 것 같은 아니면 내 것이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온라인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인데 그것 자체가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대부분 우리 세대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은행에 ATM 카드를 쓴다는 것도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많았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계속 현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담가로서 기능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될 분들의 생활하는 방식에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의 소통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도 주로 그걸 활용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분들의 활용 방식이 무엇인지 나도 좀 익스포즈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각자 독립된 분석가나 심리치료사에서 오피스를 열고 하시려면 그때 갑자기 광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오피스가 열렸을 때 거기에 지금까지 내 친구 관계나 이런 온라인상의 여러 관계에 있는 그 나를 어케인턴스로 알고 있는 그룹을 가지고 내 오피스를 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오피스 신장 개업했습니다 라고 이게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커리어 관리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 세대는 각자가 자기 하나의 엔터프라이즈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퍼스널리 독립된 인격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기능해 나가는데 지금은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항상 그 기관에서 일하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독립해서 기능할 수 있어야 다른 분들이 다른 큰 조직에서 일하더라도 내가 그 케이퍼빌리티 언제든지 내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바일에 이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과거의 개념은 평생 직장, 내가 들어가면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직장은 나를 평생 보호해 줘야 되고 이게 아주 건강한 관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서구적인 모델이나 현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퍼머넌트한 리레이션십이 아니고 개개인이 각자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 커리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 층들이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 속에서 어느 한 조직에 오래 있어서 되는 경우보다는 많은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돼서 또 다른 그렇게 몇 번 스카우트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나라라고 하는 이런 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직장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게 어때요? 모자 관계 유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리 상태, 분리개발화 되기 전 상태의 심리적인 관계를 우리가 직장과 맺어버리면 내가 독립적 분리개발화할 인격자로서의 심리적인 인격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들이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한 장소에서 계속 있음으로써 독립된 자기를 갖고내지 못함, 독립된 기능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중에 다 이런 걸 고려해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독립된 개체로서 이게 어쩌면 융이에게는 인디비듀에이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 잠재력, 내 코우시에게는 스킬이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발돼 나가야 돼. 개발돼 나가는데 내가 어린 시절엔 부모가 나를 항상 돌봐주는 사회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어떤 재능들을 활용할 기회들을 상실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직장하고 관계에서도 직장이 보호해 주는 것에 내가 의존하고 나를 독립된 인격으로 발달시키지 않으면 그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코비드 같은 사태가 나면 우리가 아주 망연자실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조금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외환 위기 때 그 무렵에 한국에 제가 2, 3년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으로부터 그냥 아무 보호 없이 내보내졌어요. 그때 이걸 서바이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학습 기회였는데 그때 굉장히 페인풀한 과정들을 갔는데 이제 이런 사태들의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항상 대비하는 것이 거기에 그렇게 그게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독자적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뭐라고 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소셜 네트워킹 속에서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 관계가 퍼스널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어떤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좋은 청사진이 됐을 때 집을 짓겠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집을 못 짓다니. 그러니까 융이라는 분이 자기 돌집을 지었어요. 돌집을 지어서 융이 처음에 자그맣게 지었다가 그 뒤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개축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이 자기 인격에 자기 퍼스널리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결국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구축물을 돌집을 짓는 것이 자기의 사이키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실제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페이스북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거기에 내 것이 아니면 어때요?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들을 연계만 시켜서도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분이 심리치료사신데 심리치료사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나도 그럼 좀 볼까 이러면서 하나의 중간 역할만 해도 충분한데 내 것이 다 이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야망을 버리면